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 시스템 복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이 차례로 재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은 ATM 중단 등으로 이틀째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LAFC의 손흥민이 대표팀 후배 정상빈과의 코리안 더비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선보이며 7-8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4경기 연속 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개편을 했는데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전화로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시가총액도 3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647개 중 551개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됩니다. 하지만 핵심 피해 분야에 대한 복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번 주 각종 대란이 우려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식 작업에선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 실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앞 수조에 불에 탄 배터리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가 화재 현장에서 반출된 건데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 서비스 647개가 멈춰섰습니다.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항온 한습기가 가동되면서 복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네트워크 장비는 50% 이상, 핵심 보안 장비는 99% 이상 재가동을 마쳤습니다. 통신, 보안, 인프라 복구가 마무리되면 직접적인 화재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은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여 서비스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감식반은 불에 탄 전산실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지난 2014년 국내 제조업체가 납품했는데 권장 사용 연한인 10년을 1년 정도 넘긴 상태입니다.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을 뺐다가 전기 단락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수조에 담가둔 배터리에 잔류전기를 빼내는 안정화 작업이 끝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전산 행정 업무 마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체국 ATM밖에 없는 외곽마을은 돈을 찾을 길이 막혔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수기로 이뤄지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기 고양시 외곽의 한 우체국 은행입니다.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었고 ATM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며 농어촌 등 외곽에선 우체국이 사실상 유일한 금융창구인데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협을 제외하면 이곳 장흥면 일대에는 이 우체국이 유일한 금융기관입니다. 현금도 인출해야 하고 택배를 보낼 일이 많은 추석이 코앞인데 걱정입니다. 추석 때 이제 택배 보낼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심사를 받는 경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서울의 각 구청들은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멈춰 국토교통부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일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불에 탄 전산실에 있던 시스템은 복구가 2주 넘게 걸릴 거란 관측 속에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장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 있는 7-1 전산실입니다. 전산실 내부에 있는 장비는 완전히 탔는데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만 96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대구센터 클라우드로 옮겨 가동할 방침이지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 자체는 100%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문제는 시간이 문제인데 최소 2주 정도를 소요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불에 타지 않은 시스템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면 현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주민센터, 공항,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금융 서비스는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해 우편이나 택배를 접수할 수는 있지만 위치 추적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내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는 언제 복구가 완료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쓰는 내부 업무망, 온나라 문서도 멈춘 상태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취재진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장애 및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 목록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하지 못한 장애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렇듯 국민들 속은 답답한데 정치권은 또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란의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돌린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위기 대응 능력이 없다면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사흘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같은 현장을 찾았지만 여야의 원인 분석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를. 반면 민주당은 화재 원인이 지난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2022년 카카오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민간은 이중화 등 조치가 의무화됐는데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은 제외한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측 가능한 일에 대비책이 없었던 점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안 안전 문제에 관한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이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권의 행안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17년 만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가 현실화한 가운데 반발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검찰과 법무부의 수장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헌재 위헌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의 서울 도심 집회에 나선 정치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이 깃발과 팻말을 든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야당은 이번 서울 집회에 당원과 시민 15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를 메운 지지자들은 정부 여당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이재명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이런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여는 건 자유한국당이 지난 2020년 1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이후 5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야당의 저항은 국회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처리한 뒤 국회법 개정안 의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곧바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예고해 여야의 대치 국면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직위와 검사의 권한을 근거로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내부 반발로 만만치 않은 가운데 검찰 안팎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부가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검찰 퇴직단체인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힌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을 고려해보면 개정안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한 전직 검찰총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헌법 조문에 명시된 것을 하위법으로 없애는 건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검찰청 폐지를 두고 반발하는 움직임은 계속돼 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반발이 본격화된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 위원장은 개딸 추석 선물이라고 비판하며 역시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라며 이 위원장을 극우 여전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자신을 향한 표적 법령이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개딸들에게 추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그러면서 헌법 소원, 가처분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 장악을 일삼던 이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곧 공영방송이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하여 고민할 때 이진숙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이 위원장이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가 아니라 극우의 여전사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그건과 망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는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이 위원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성하고 자숙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양측이 조롱에 가까운 언사마저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30일 새 법안이 공포되면 이 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검찰청 폐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우리가 앞서 역대 검찰 수장들의 반발을 살펴봤거든요. 현재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반발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사라는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일부 사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법 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 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사퇴를 표명했는데 일선 검사들의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까지 나서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결국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번 개편안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실제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향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 동호회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담당합니다. 이후에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나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법 집행을 막기 위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아마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청 폐지에 대한 법안의 효력은 본안에 대한 현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헌법소원 얘기로 돌아가서 실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인용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예, 제가 오늘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 법학자들에게 의견을 좀 물었는데요. 네.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헌법소원 심리에서 주요한 요건 중 하나가 자기 관련성입니다. 법안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건데 오늘 성명을 낸 검찰 동호회는 전직 검사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현직 검사들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자기 관련성이 중요한 거라면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땐 인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기본권 침해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관련자들의 지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냐. 결국 검찰의 기본권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결국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민심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코미디계의 대부 고 전유성 씨가 많은 선후배들의 인사를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후배들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웃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요. 전유성 씨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고 전유성 씨가 기획하고 이끈 개그 콘서트 녹화장에 고인의 흑백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개그계 거목의 마지막 무대에 100여 명의 희극인 후배들은 눈물 섞인 박수를 보내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노제에 앞서 열린 연결식에선 희극인 후배들은 스승이자 멘토였던 고인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배님은 무대 위의 혁신가이자 무대 뒤의 스승이셨습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계속 살아서 숨쉴 것입니다.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주유비 10만 원을 평생 보물로 삼겠다는 김신영 씨는 추도사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너무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꼭 다음 생에도 제 교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희극인들답게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웃으시면서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당당 형님 이겁니다. 보고 가세요. 유머 1번지와 쇼 비디오 자키, 개그 콘서트 등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에게 웃음을 전해온 고인은 지난 25일 폐기용 악화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지는 고향인 전북 남원에 마련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마다 군 병력 배치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포틀랜드가 그 타깃이 됐습니다. 명목은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한 보호 차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좌우 이념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한유일 기자입니다. 화염과 연기, 최루탄 가스로 범벅이 된 거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합니다. 트럼프 1기 당시였던 지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이후 미국 포틀랜드에서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줄곧 불만을 표해왔는데 이번엔 군병력 투입을 지시하며 필요시 무력 사용까지 승인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범죄 단속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군 투입은 LA와 멤피스, 시카고 등 진보 성향 도시들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틀랜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테러 단체로 지정하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내보인 안티파의 활동 근거지로도 꼽힙니다. is unbelievable what's going on in Portland. These are paid terrorists. They get paid money by radical left groups. 오리건주 주지사는 즉각 폭력 시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군 투입은 필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Any federal takeover with military troops in our state is a threat to communities across Oregon. It violates our right to govern ourselves. 민주당 소속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도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인도에선 인기 영화배우 출신의 정치인을 보려는 인파가 이렇게 대거 몰리면서 끔찍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9명이 숨진 대참사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유세 차량을 중심으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인파와 차량 사이에 낀 사람들은 가까스로 도움을 받아 위로 끄집어 올려집니다. 인도 인기 배우 출신의 정치인 BJ의 선거 유세 현장에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ரெண்டு பையன் ஒரு பையன் இறந்துட்டான் பெரிய பையன் சின்ன பையனை காணா வீட்டுக்காரம்மா வேற ஐசியூல வச்சிருக்காங்க எங்க அண்ணிய வேற 현재까지 어린이 9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원은 가족을 찾는 사람들과 부상자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சிகிச்சைக்கு அனுமதிக்கப்பட்டிருக்கக்கூடிய அவர்களுக்கு தலா 1,00,000 ரூபாய் வழங்கப்படும் என்று அறிவிக்கப்பட்டிருக்கிறது. BJ는 3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인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슈퍼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지난해 2월 지역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창당 첫 회의에서 80만 명이 운집해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적됐지만 이번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어제 열린 여의도 불꽃축제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화려한 불꽃쇼가 끝난 뒤엔 인파만큼이나 많은 쓰레기가 나와 매년 문제로 제기돼 왔는데요. 올해는 어땠을까요? 최원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불꽃이 까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불꽃축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의 입가엔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쓰레기통은 흘러넘치고 주변엔 아무렇게나 버린 음식물이 가득합니다.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한강공원 곳곳에 세워진 분리배출 안내문이 무색하게 분리수거는 남의 일입니다. 쓰레기통은 이미 넘쳐 흘렀고 분리수거는 엉망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더해져 주위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정리하는 환경미화원과 함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마시다 남은 술병과 커피가 든 컵은 물론 담배꽁초도 버젓이 버려졌습니다. 먹은 자리에다 그냥 놔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분리수거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1,200명이 넘는 자원봉사 인원도 추가로 모집해 투입했지만 축제 다음 날 아침까지도 쓰레기 치우기는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보면은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쓰레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불꽃축제 감동은 매년 100점이지만 시민의식은 올해도 낙제점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서울시의 야심작 한강버스가 정식 출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안전 우려가 커지자 한 달간 승객을 태우지 않고 성능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졸속 추진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운항을 멈춘 채 정박해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모두 4척인데 이 중 2척에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 18일 첫 운항 이후 고장과 정비 등의 문제로 벌써 4번째 운항 차질을 빚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한강버스는 한 달 동안 승객을 태우지 않는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됩니다.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전면 중단된 겁니다. 서울시는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기기적 결함들이 발생할 소지들을 미리 사전에 발굴해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 이후에 다시 정식 운항을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에 시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운항 안 한다는 소식 듣고 일부러 오늘 찾아온 거긴 한데 굉장히 아쉬운 1,500억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정비 잘 해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좀 더 정상화된 모습으로.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무승객 시범 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 운행합니다. 대규모 혈세 투입 비판에 안전 우려까지 커지면서 한강버스 운항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서해에선 주꾸미 낚시가 한창입니다. 초보 낚시꾼도 반나절이면 200마리를 잡는다고 하죠. 이 짜릿한 손맛에 낚시꾼들은 싱글벙글이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낚싯배들은 이미 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에 낚싯대와 아이스박스를 들고 배에 올라탑니다. 이 배는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쭈꾸미요. 잘 나와요. 지금 시즌이니까. 동이 트기 전 낚싯배들은 줄지어 항구를 떠납니다. 이곳 군산 비흥항에는 주꾸미 낚싯배가 150척가량 되는데요. 평일에는 500명, 주말에는 2,000명 이상이 몰려듭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바다에서 낚시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주꾸미를 쉽게 잡아냅니다. 낚시 자주 나오시나요? 얼마나 잡으세요? 하지만 이 광경이 어민들에겐 달갑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봄에 알이 밴 주꾸미를 잡는데 가을에 낚시꾼들이 닥치는 대로 잡는 바람에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치우고 큰 거고 또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다 잡아온다는 얘기에 걸리는 거 다. 하지만 낚싯배 선주들은 어민들이 더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하나가 자기 뜻도 아니잖아요. 어민이 문제죠, 그것은. 어민이 안 잡아야죠. 지자체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경매시장으로도 번졌습니다. 특히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수억 원이 높아도 낙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석 전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은 지 10년이 된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경매를 통해 15억 3천만 원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감정가는 12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3억이나 더 높았습니다. 같은 면적 매물이 18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다 보니 수요자들이 몰린 겁니다. 20평대 매물이 좀 드물고요. 그냥 매물이 있으면 다 나가는 상황이에요. 서울 아파트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커지면서 경매시장까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성동과 마포구는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그러자 영등포와 동대문, 은평구 등 인근도 낙찰가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선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매매가격이 상승을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오히려 낙찰가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민간 조사기관에선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선 가격 급등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추석 전에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파일 공유 플랫폼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무료로 내려받았다가 불법 배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고소남발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제값 주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면 경찰서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8일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쯤 중국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은 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배급사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공항 발작이 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정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국내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저작물 복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콘텐츠 파일을 조각 단위로 분산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동시에 또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 배포가 됩니다.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클릭만 하면 원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추가 고소를 한다든지 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의제기까지 하면서 이게 1년, 2년이 넘어버린다 이게 한 편에. 근데 한 편마다 2년씩이면은 세 편이어도 6년이고 이런 식이니까.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전송받은 이들에게 4천여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무허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이 최근 3년 만에 10배로 늘어 지난해 6만 건에 이르는데 수사량 낭비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초범의 경우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예산 부족으로 지난달 기준 교육 대기자만 8,000명을 넘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는 문체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저작물 상습 유포자와 일회성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합의금 장사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위 주도층이 19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청년들, Z세대라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반감, 그리고 높은 실업률에 대한 분노가 촉매제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의 방패에 발길질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필리핀 국기와 함께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기를 손에 든 이들은 필리핀 정부의 부패에 반대하는 Z세대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13조 원을 홍수 예방 사업에 투입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부정부패로 최대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의원도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자 시위대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The discovery that all the billions of pesos that were supposed to help them, that were supposed to solve the problem, have ended up lining the pockets of all these corrupt politicians. Z세대의 시위는 이달 초 네팔,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위의 촉매제는 모두 달랐지만 정부의 무능과 고위층의 부패,
높은 청년 실업률이란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Babies that politicians' babies were having a relaxed life. That creates hunger of revolution in youth.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Z세대의 특성상 이번 시위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수원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야카네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올해 8번째 정상 도전에 나섰지만 아쉽게 고개를 숙인 안세영은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에서 14승 15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주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모두 그치겠고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번 한 주 동안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인해 지면이 습해지면서 내일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로 출발해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25도, 부산 27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는 개천절에는 충남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